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쭉 잘 나갈 것 같던 자산시장이 이제 하나둘씩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큰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20, 30대가 많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풀려있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 시기를 틈타 나도 한번 부자가 돼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산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일반적인 수준의 수익률에는 마음이 안 동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하던 주식 하다가 주식으로는 별 감흥이 없으니까 코인으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K코인의 대표 주자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4만원 하던 게 1원도 안 되는 가치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30만 명의 피해자가 나왔다고 하고 잘 나갈 때는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칭송받던 사람 이제 잡아넣자고 소송이 줄이고 있습니다. 20%씩 이자를 준다는 이 말부터 의심을 해야 했었는데 사람들은 대박이다 하면서 수백에서 수천만원 있는 돈을 갖다 끌어넣었죠. 특별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님에도 신규 투자자의 돈을 유치받아서 이걸로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 사기에 가까웠죠. 이 구조의 가장 큰 맹점 20% 이자를 준다고 해서 수십조 원의 자금을 끌어들였는데 추가로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수십조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인 시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갔는데 긴축 우려에 대장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긴축으로 돌아섰고 위험회피 성향과 맞물리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가상화폐 시장 마치 개인이 페드랑 똑같죠? 그냥 개발자가 코인을 만들어내면 이걸 신뢰해서 투자금이 유치가 되고 또 사람들이 몰리면 거품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의심이 되는 순간 그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저금리 기조의 완화적인 금융환경 때문에 자산시장이 과열이 됐고 여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거지된다는 불안감에 돈은 없지만 빚내서 이런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손실을 이제 현실로 마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투자 대박, 성공시나 장밋빛 미래에 빚을 내서 이 시장에 뛰어든 결과 우리나라는 엄청난 부채 공화국이 됐습니다.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 증가율 베트남, 태국에 이어서 세계 3위죠. 국가부채, 경제 3주체의 총 부채량을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가계, 기업, 정부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빚이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부채 비중이 유난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빚내서 집 사라 열풍 때문이죠.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앞서 소개한 코인과 같이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열풍이 부동산 시장에 먼저 불어 닥쳤죠. 코로나 터지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빚을 잔뜩 내서 집을 여러 채 매집하고 또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 큰 버블을 형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부채의 역습이 시작이 됐어요.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죠. 치솟는 기준금리는 가계부채가 높은 국가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가계부채를 쌓은 나라라면 그 양이 많더라도 어느 정도 충격을 버텨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끼고 집 산 사람이 많은지 또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많은지 또 소득에 대비해서 얼만큼 대출을 받았는지 이 정도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충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코노미스트에서 스웨덴을 지목하면서 특히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변동금리 비중이 69%,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76%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변동금리 대출이 80% 가까이 됩니다. 주택 대출 받은 사람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빌렸는데 지금 금리가 치솟아 오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또 소득 대비해서 부채는 어떻죠?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가계 연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0%가 넘어가죠. 순전히 쓸 수 있는 돈 대비해서 빚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처해 있어요. 앞서 얘기한 스웨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를 키우면서 자산의 거품을 형성을 했는데 이제 집 하나 살려면 평생을 바쳐야 살똥말똥한 수준으로 거품이 생겨났어요. 19년 동안 숨만 쉬면서 월급을 모아야 서울의 중간치기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5년 전만 해도 10년 좀 넘게 모으면 됐는데 20년 가까이 그 기간이 2배로 늘어났어요.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살아야 19년인데 세상 숨만 쉬고 못 살죠? 결국 자기가 노동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동안 빚을 갚아야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말이 안 되는 집값 수준을 기대하면서 금리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난 만큼 거품도 심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신용대비 50년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개를 드렸는데 신용대비라는 거 GDP 대비해서 신용 비율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부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고 거품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갭이 2% 이하면 정상이고 10% 넘어서면 경보인데 지금 우리나라 20%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까지 넘어갔던 적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이때도 13%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거품이 심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품을 키워서 부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은 없고 집만 가지고 있죠.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8대 2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이 8, 금융자산이 2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부채, 집을 사면 부자가 된다, 또는 지금 집을 못 사면 영영 거지 된다, 이러한 불안감과 탐욕이 뒤엉켜서 영끌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면서 우리는 집값 폭등의 시기를 겪어왔어요. 부동산 시장이 가장 먼저 달아올랐고 주식 시장이 그 다음, 그리고 코인 시장이 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거품이 치솟아 올랐어요. 근데 코인 시장, 주식 시장에서 이제 버블이 거쳐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원래 살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하면 이렇게까지 과열될 시장이 아닌데 당장 모아놓은 자본도 없이 빚내서 그냥 뛰어든 미래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이 사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결혼 안 한 1인 가구, 대기업 전문직, 사회초년생들 당장의 수요가 아니면서 전세 끼고 사놓으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말만 믿고 빚내서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투기판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만든 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안전판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 이거 활용해서 집값 2~3배를 꿈꾸며 젊은 세대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정책 모기지 적격대출 절반 이상이 2030이 받았죠. 2018년도만 해도 실제로 어느 정도 자본 축적의 시간을 가진 40대가 가장 많이 썼는데 20, 30대의 비중이 치솟아 올랐어요. 이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었는데 이유는 싼 금리로 빌려줬기 때문이죠. 이제 이 대출도 금리가 오르니까 오픈런이 사라졌는데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 금리보다 싼 금리로 정부가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나는 이자만큼은 혈세를 쏟아 부어서 손실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출 투기 수요, 실수요 할 거 없이 다 받아서 썼습니다. 집 없는 사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주려면 이런 제도가 유지돼야 하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어요. 전세 보증금, 또 분양에 대한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증해주는 거 나라의 역할이긴 하지만 이걸 악용한 사례는 차고 넘쳐났습니다. 깡통 전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더 높은 게 깡통 전세인데 이 사고액이 수백 배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보증 사고액만 600억이 넘고 지방에서는 지금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죠. 올해 1분기에 떼인 보증금만 2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기치죠? 보증금 3천만 원 올려주면 세입자한테 1,000만 원 준다고 제안을 하죠. 2억밖에 안 하는 걸 2억 3천 전세금 땡겨가지고 이걸로 먹튀했습니다.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겨간
부동산 꾼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지난해 집주인한테 떼인 전세금 5,8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5천억을 허그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5년 전에 34억밖에 안 되던 대의 변제액이 작년에만 5천억이 넘어갔죠. 나라에서 해주라 하고 손실이 나도 메꿔주니까 은행 같은 경우 안 할 이유가 없으니 대출을 마구마구 해줬어요. 전세금이든 매매금이든 해달라는 대로 해줬죠. 그걸 악용한 사람들이 그 틈새를 노려서 먹튀를 했습니다. 집값도 폭탄 돌리기고 전세금도 폭탄 돌리기이에요. 이익은 소수가 챙기고 손실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거 계속 오른다 하는 시장에서 그냥 덮여져 갔는데 이제 이 가려져 있던 불편한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곳곳이 시한폭탄이죠. 분양보증 사고가 없었는데 이제 이것도 문제로 드러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자재값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집을 사기 꺼려하죠.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짓기만 하면 팔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청약 분위기가 꺾이면서 사고의 위험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현실화 안 될 것 같죠? 근데 세상 일 모르는 겁니다. 재건축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둔촌주공 여기도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죠. 7천억 규모의 사업비를 썼고 지금 외상으로 시공사가 1조 8천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시공사 크레인도 철거하고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데 7천억 빌려 쓴 사업비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개개인만 보고는 이렇게 큰 돈을 안 빌려주죠. 시공사가 연대보증해서 대주단이 7천억 사업비를 대출을 해줬는데 시공단이 연대보증을 안 하면 대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세대당 한 1억 4천 정도 토해내서 이 사업을 끌고 가야 하는데 사람들 이거 가능할까요? 대부분이 빚으로 버텨온 부동산 시장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 금리가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졌어요. 탄탄한 상환 능력이 있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돈 빌려간 사람들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나라의 보증으로 빌려준 돈으로 지금 돈놀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호황이고 장밋빛 미래에 기대서 나라가 보증해 주니까 빌려준 돈입니다. 이렇게 빌려간 돈, 이 긴축의 시기에 과연 버텨낼 사람들의 체력이 있을까요? 지금 2년 만에 상황이 급 반전됐죠. 2억을 연끌한 직장인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굉장히 싸게 빌려주는 대출이었는데 긴축의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죠. 물가의 폭등, 미국의 긴축, 모든 상황이 금리 인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올려서 룸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총재마저도 빅스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영끌 B2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부자된 사람들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유동성 파티에 쩔어 있었어요. 근데 치솟는 물가에 이제 성장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왔죠. 미국의 긴축 시작, 또 그 강도에 대해서 슬슬 체감하기 시작하니까 자산시장의 거품이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주식 비트코인이 막 폭락을 하는데 아직 멀었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센 놈, 집값의 문제를 우려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코인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이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집값의 붕괴라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는데 지금 금융위기 전보다 훨씬 더 높죠. 이게 빠지게 됐을 때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가계재산 중 주택 비중이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미국 경제가 주택시장 하락을 견뎌내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아직까지는 연체가 매우 낮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체율 낮아서 걱정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금융위기 직전에도 연체율은 낮았어요. 상황은 순식간에 변화합니다. 주택 가격이 경제 기본 여건을 벗어나 있다고 미국에서 집값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이게 더 센 놈이라고 엄청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그나마 관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팬데믹이라는 대공황 이래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패권 국가로서 그 위기를 극복해냈어요. 긴축도 체력이 있으니까 지금 단행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도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100%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도 이것 때문에 휘청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나라죠. 빚으로 띄운 주택 가격, 그게 유일한 자산인 나라입니다. 소득 대비해서 200%의 부채를 지고 있고 자산의 80%가 집에 묶여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지금 코인값 떨어져서 사람들 죽어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 고점 대비 30-40% 빠져서 동학개미 눈물 흘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코인 주식에 비하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큽니다. 그냥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교란된 상황이었어요.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한 온갖 수작질을 막지 못해서 이러한 거품을 형성해냈고 그 이후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그러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 연구한 결과 그 결론을 보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진 이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을 유지하면서 환상을 계속 지켜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내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고 외부의 충격을 통해서 이제 현실로 돌아올 상황이 됐습니다. 온갖 반칙을 통해서 뛰어온 시장 실격돼야 하고 출발선에 다시 서게만 해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결국 외부 충격이 올 때까지 그 거품을 부풀려온 결과 이제 우리는 출발선 상에도 설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